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학적 용어로 PTSD라고 하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가운데서 정신장애 명칭 가운데서 외상이라는 말이 눈에 띄시고 인상 깊게 들리실 겁니다. 주로 흔히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내 가슴에 깊이 박혀진 심리적 상처를 우리가 외상 또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적응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신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그 후에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한 죽음, 또 심각한 상해 및 폭력,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이 바로 정신질병으로 발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자연재해는 어떤 것인가? 이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적 사건도 바로 트라우마가 되고 외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으로 기억이 되죠.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죠. 또 1990년대에는 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5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뉴욕에서. 자, 이런 것들로 인한 충격들은 사람들의 심리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또 일생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질병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주 흔한 증상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침투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걸 잊을만 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약간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잊으려고 잊혀지지 않고 자꾸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의 감정이나 그때의 공포나 충격이 자꾸 재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경험되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 같고 충격적으로 몸도 굉장히 충격을 새롭게 받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와서 재경험되니까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시니까 일상생활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이죠. 또 2번째는 침투 증상뿐만 아니라 회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나 또는 그림이나 거기에 관련 단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 떠올라서 그것을 피하게 되고, 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회피 증상은 결국 우리들의 인지구조와 감정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정말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걸 자꾸 재경험하면서 마음과 몸의 고통이 심해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전부 염세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돼서 도무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첨가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이 또 예민해집니다. 별일 아닌데도 과거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경험했던 그 사건과 유사한 언어나 또 유사한 글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야기가 나한테 전달이 돼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서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또 분노를 폭발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을 놀라게 하죠. 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1개월 이상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심각한 정신장애라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연령이 전 연령대,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또 성인에까지 그 연령대를 거치지 않고 이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정신의학 기준을 보면 DSM-5를 보면 그것은 대충 6세부터 이 성인까지 적용되는 진단의 기준이 되겠고요. 6세 미만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세 미만 아이들은 아직도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침투라든가 회피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소꿉놀이라든가 또 병정놀이라든가 이 놀이를 하는 중에 그 충격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그 아이들은 아직도 언어 발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분리불안 증세라든가 이런 공포 증세라든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 연령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대충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 증상이 때로는 몇 달에서부터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선생님들 설명을 들으시다가 의문이 하나 가실 거예요. 똑같이 교통사고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같은 차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두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중 특별히 한 사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을 때 사람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차이가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보통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요, 선천적 유전적으로 그러한 장애에 취약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질 경우는 더 심하고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충격적인 사건들도 보면 이것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에게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매일 밤마다 그 끔찍한 사건의 모습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주 지우려고 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꿈에 계속 나타나고 이러한 악몽을 지속적으로 꾸게 되는 이런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심각한 정신장애이죠. 그러나 보통 이제 자존감이 강하거나 또 이렇게 내면이 강한 분들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러지 않을 경우는 많습니다만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나 거기서 이제 생존하신 분들도요, 처음에 한 1, 2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은 건강에 지내셨는데 몇 년 후가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애로 인한 그 증상들은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죽음 같은 겁니다. 식구들의 자살 행위를 목격했다든지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 친척들에게 굉장한 영향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아주 목전이던 위협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해외 그 선원으로 갔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감금돼 가지고요. 굉장히 그 사투를 벌이다가 간신히 구출된 분들도 내면이 약한 분들은 이런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그런 사건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나타나면 더 강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체적인 정신장애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또 사만계 항우울제를 많이 투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우리가 정신역동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신역동 치료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릴 때 무의식적인 갈등이라든가 그 갈등으로 인한 좀 어려운 말로 방어 기제, 즉 갈등으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취약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를 통해서 내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현재와의 그 관계를 보면서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충격을 자꾸 재경험하기 때문에 꿈이라든가 어떤 생각에서 재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 마음에서 분리시켜주는 이런 것은 이제 NLP 심리치료에서 그런 기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발전된 안구운동, 안구둔감화 재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EMD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동자 안구를 통해서 그 충격적인 경험을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요. 치료자가 이제 손가락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 안구를 치료자의 손가락을 따라서 가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법인데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도입이 시작해서 치료에 조금씩은 아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법은 EMDR이 상당히 인상적인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약물 치료와 꾸준하게 장기간 이어지면 증상이 완화되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또 치유 효과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을 극복한 분들이 정말 고통받는 만큼 나의 내면 세계가 성장했다라고 해서 자서전을 쓰시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인생관이 바뀌기도 하고 또 영적인 상황도 바뀌어서 또 새롭게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치료하느냐,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